안녕하세요. 자, 오늘 11강인데요. 지난번에 그 잭소니안 데모크라시 그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들 잘 이해 가셨어요? 조금 애를 먹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문화의 변화와 같은 어떤 조금 애매한 주제, 이 주제가 이렇게 사태를 파악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딱히 뭐를 알아야 되나, 뭐를 외워야 되나를 꼽자면 꼽기도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사실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그렇고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이니까 너무 이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은 11강인데 11강은 노예제를 둘러싸고 1830년대, 40년대에 남부하고 북부 사이에 어떤 긴장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좀 외울 것들이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강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멋진 대저택의 사진이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 대저택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의 집이에요. 제퍼슨도 뭐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정치인들처럼 버지니아의 어떤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던 그런 농장주 출신이죠. 제퍼슨 저택은 심지어 이 사람 자기가 직접 설계해서 건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리스의 어떤 그 웅장한 저택, 신전 뭐 이런 모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죠? 예, 그에 비해서 좌측은 노예들이 살았던 허름한 이제 통나무 집의 모습입니다. 이건 그나마 그림에서 굉장히 전원적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좁고 막 더럽고 불결하고 그랬었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백인 농장주와 그다음에 흑인 노예로 대비되는 미국 사회의 노예제는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기 전에도요, 나라를 만들 때부터도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어요. 미국의 1776년에 독립선언서에 볼 것 같으면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시민의 권리, 그러니까 아주 그 계몽주의적으로 그 시민의 권리를 부르짖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겠어요?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75년에 이미 노예제에 반대하는 어떤 조직 같은 거를 결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립선언서나 아니면 그 뒤에 헌법 초안 이런 거에서 노예제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거는 이제 그 노예를 통한 어떤 경제가 기반이 되어 있는 이 남부를 배려를 한 거에 불과했었죠. 노예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걸 건드리면 큰일이 나니까 이미 그때부터 조심조심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1787년에 서부로 미국의 영토가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노스웨스트 오디넌스라는 것을 내리게 되죠. 북서부 법령. 이 북서부 법령에 따르면은 그 오하이오 북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노예제를 이제 금지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1800년대 들어오기 이전에도 이미 노예제에는 뜨거운 감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회피하고 있는 와중에 1820년이 됐어요. 이때쯤 되면 북부주들은요, 거의 다 1차적으로는 노예 무역을 폐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서 노예가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주들은 여전히 노예 노동을 통한 대농장,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1820년에 지도가 여기 있는데 이 지도상에서 지금 미국의 영토는 요만큼이에요. 나머지는 스페인 땅, 그리고 영국하고 공유하는 땅,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이 중서부 지방이 이제 새롭게 미국 영토로 편입이 될 그런 지방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네모난 곳이 미주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주로 승격이 되는 그런 심사를 받는 그런 연도예요. 당시에는 북쪽의 주가 11개가 노예제를 폐지한 상태였고 남쪽의 주가 11개가 아직까지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11대 11로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미주리는 이게 성격이 남부에 가까워요. 노예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의회 의원의 숫자가 이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계속 노예제의 어떤 유지를 원하는 쪽에 법안이 막 계속 입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원하지 않아요, 북부에서. 그래서 미주리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네 편입시키자. 얘네 노예제 인정해주자. 대신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북부에도 주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메인을 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메인을 편입시켜서 북부주를 12개, 미주리를 편입시켜서 남부주도 12개. 그래서 12대 12로 균형을 맞춘 것이 바로 1820년의 미주리 컴프로마이즈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좋다. 그럼 매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뭔가 원칙을 정하자. 앞으로 새롭게 이 지역이 주로 편입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미주리 라인이라는 걸 그어버려요. 미주리 라인. 이게 미주리 라인이에요. 이게 36도 3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앞으로 이 북쪽에서 편입이 되는 주들은 프리 스테이트, 자유주로, 남쪽에서 편입이 되는 주들은 노예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대원칙을 만든 겁니다. 이게 1820년의 미주리 컴프로마이즈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큰 활약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미국 내에서의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을 가리켜서 abolitionist라고 합니다. abolition이 뭔가를 폐지하다, 철폐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러니까 슬레이버리를 철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bolitionist movement가 이제 활발해지는데요. 그 사례들을 제가 쭉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American Colonization Society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식민협회. 이 식민협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살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생각이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원래 노예들의 나라였던 아프리카로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그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예 폐지론, 해방론과 이제 같은 편에 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해냈냐면 노예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이 해방된 노예들, 프리드 슬레이브들을 자기들의 고향인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진짜로. 가서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이베리아 지역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보내서 살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나라가 되죠.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된 거죠. 네. 뭐 이후에 이게 이제 뜻은 좋았는데 뭐 나중에 문제도 많았다고 그래요. 라이베리아 지역에 들어간 이 해방 흑인들이 해방된 노예들이 그나마 자기들은 이제 미국 물 먹은 선진국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라고 그 라이베리아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막 탄압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건 한참 나중의 일이고 어쨌거나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자체는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돈 주고 사서 만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